너 상을 엎어.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강우 엄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정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밀쳐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면 아들은 그 사이에서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중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억지를 부릴 때면 정 씨의 편을 들어줄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밥상을 엎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정 씨를 밀쳐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뉴스에만 나오는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만 나오는 다소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먼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죠. 정 씨가 순진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였죠. 아들이 정 씨를 밀쳐서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그 순간 정 씨는 가슴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내 자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 있었던 자식은 정 씨가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안정적이었던 탓에 아들을 아주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평범하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참 효자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었고 다른 집 아들들보다 정 씨에게 다정했습니다. 결혼하면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다는 지인들의 자식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효자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는 그게 늘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챙기는 만큼 처가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시집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와 5살 손주까지 함께 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3주 전에 보았고 그동안은 바빠서 못 샀기에 꽤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정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단숨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무릎에 앉기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죠. 아들은 늘 그랬듯 젓가락을 들며 정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이 최고네. 너희 집이 여기니? 집밥은 너희 집에서 먹는 게 집밥이지. 저도 어머님이 해주신 게 더 맛있는데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린대요. 며느리가 식사 도중에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올렸잖아. 모르겠어요. 아직 올린 건 아닌데 만기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니? 며느리의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듯 대꾸했습니다. 아, 하늘에서 한 2억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게. 누가 주면 큰절을 하지.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하며 정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무언의 압박을 느꼈죠. 정 씨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정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손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기에 생선 살을 바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일부 정 씨가 보탠 것이었습니다.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아들 며느리가 모은 돈까지 합쳐서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세금 이야기를 종종 꺼내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정 씨도 내심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시골에 있는 땅과 집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받은 것이었는데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치해둔 채였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파는 것도 금방 팔지는 못할 듯해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가 나오든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줄까 생각해 왔습니다. 정 씨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노후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연금만으로도 소소하게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생이 많네. 정 씨는 두루뭉술하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해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팔아서 얼마 안 된다면 실망할까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이 정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앉아서 먹을래? 그 순간 손자가 꾸물꾸물 정 씨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커서 무릎 위에 두고 밥을 먹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정 씨는 손자의 애교로 받아들이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이야기로 빈정이 상했던 며느리에겐 거슬려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우야, 이리 와.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아니야, 괴롭히기는. 오히려 손자가 이렇게 안겨오는 게 기꺼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애벌은 나빠져요. 안 그래도 여기 왔다 가면 어리광만 늘어서 교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어이 손자를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애 예뻐서 그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내뱉자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강우 엄마 말이 맞아. 정 씨가 웃으며 말하자 불편하던 분위기는 조금 풀어졌습니다. 정 씨는 정답게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정답게. 그리고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시골이요. 거길 왜 가세요? 시골집도 정리하고 해야지. 그 안에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처분하고 해야 돼. 아이고, 더운데 그걸 왜 지금 해요? 그냥 두시지. 그거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되겠어요?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랑 휴가 가요. 아니야. 한번 가야 해.
지금 정리 안 하면 또 몇 년간 방치되지. 그러면 휴가를 그쪽으로 갈까요? 근처에 바다도 있잖아요.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거면 엄마 혼자 하시긴 힘들지 않아요? 어머, 정말? 그렇긴 했습니다. 혼자 내려가서 이것저것 할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냥 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같이 갈래? 그 옆에 바다도 좋긴 좋아. 아들네가 도와주면 하루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같이 가자고. 작년에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놀러 갔다 왔으니까. 아, 그건 그렇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빤했습니다. 그렇게는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괜히 아들네 휴가 망치고 자신도 눈칫밥 먹기가 싫어서 정 씨가 얼른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려가는 김에 고향 사람들도 보고 하면 돼.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사실 아는 고향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는 의문이었지만 아들 며느리 마음 불편할까봐 둘러댔습니다. 가서 하루만 같이 정리하고 이틀 동안 바다에서 놀다 오면 좋지 않아? 강희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휴가 가서 일까지 해? 그럴 거면 나는 차라리 강희 데리고 친정 갈게. 뭐? 그게 무슨 휴가야? 가족끼리 보내야지. 그렇잖아. 휴가에 시집 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일에만. 아니다. 아이고, 됐어. 어차피 같이 갈 생각도 없었어.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와 다툴 생각까지는 없었는지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도와주는 줄 알고 화색이 되었던 정씨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며칠간은 고생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아들네가 여름 휴가에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폐기물을 싣고 풀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씨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집 안에 있는 짐 중에서 정씨가 챙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옮기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에 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 돌아다니며 집과 땅에 관한 서류들도 떼놓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멀쩡하네요. 그러게요. 관리를 안 해서 허물어야 될 줄 알았더니 열쇠는 여기 마루 밑에다가 둘게요. 이게 도심에 있는 곳이 아니라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꽤 받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곳 찾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 앞까지 뭐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보는 손님도 적지 않고요.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닷가를 구경할 힘도 없어서 정리를 마치고 곧장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훗날 자신의 무기가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정 씨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옆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좀 알아봐 줄래? 강우 엄마한테 부탁해 보려고 해요. 뭐? 아니야. 뭐 하러 그래? 힘들게. 한동안은 거동이 불편해서 부축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은 그걸 며느리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 쓰면 되지 왜 강우 엄마가 고생을 해? 괜히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민망해서 말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해야죠. 그리고 이번 기간도 며칠 안 되잖아요. 강우 어린이집 가서 낮에는 시간 많이 있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만 들어가 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머님 씻으셔야 하잖아요. 저도 할만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이틀 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말 남의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런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에도 요즘 이자가 좀 비싸요? 그렇지. 어머님은 여유가 좀 있으시죠? 여유? 아니, 연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어머님 댁도 있고. 뭐 여유랄 것까지는 없고. 혼자 살아갈 정도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정말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며느리 때문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글쎄. 집 사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씨도 아들네가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씨도 곧 70대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노후를 생각할 때였죠. 시골집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에 그게 처분되면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인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무척 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젊은 아들 내외는 앞으로 재산을 축적할 일이 많겠지만 정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돈 탈탈 털어주고 나중에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가 없다고 생각했죠. 서운하네요. 자식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 많으신데 그렇게 꼭 쥐고 있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따지는 투로 말했습니다. 정씨는 당황했습니다. 막말로 정씨가 큰 재산을 꼭 쥐고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일보다 정씨의 남은 이 30년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나름 며느리 노릇한다고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정씨도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 노릇. 정씨가 집을 해줘야 할 만큼 며느리에게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종종 정씨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말려줄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30대이니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린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른된 입장에서 이해해 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에 정리하고 온 시골집 말이야. 땅이랑 같이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왔어. 그거 팔리면 너희 줄게. 그게 언제 팔리는데요? 글쎄, 금방 팔리지 않는다고는 했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면요? 1억이 생기나요? 2억이 생기나요? 강우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깡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 팔아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요? 지금 저를 바보 취급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얼마가 됐든 나올 거 아니야.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도와주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정 씨가 멀쩡한 재산은 아까우니 돈 안 되는 것 팔아서 푼 돈이라도 쥐어주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어머님 노후자금 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더 좋겠네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하다못해 몇백이 됐든 간에 거저 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을 우습게 알아서 어떻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벌써 5살인데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는 것에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 그게 싫다면?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집을 사줘야 하는 의무라도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병수발 들어주었던 며느리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한 번 더 참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꾹 눌러 참고 말 뿐이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며느리를 정 씨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효심이 있어 정 씨의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집 얘기가 나온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셨어야죠. 애 돌보기도 벅찬데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정 씨를 부축하더니 뜬금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와서 자리에 다시 누우려던 정 씨가 멈칫했습니다. 팔 아파요. 어서 누우세요.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재촉에 정 씨가 쓰린 속을 달래며 침대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고. 정 씨는 아픈 몸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힘든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진통제 부작용인지 아니면 먹은 것이 얹혔는지 아침에 구토를 했는데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바닥에다가 쏟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들이 흘끗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꼭 치매 환자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어머님이 허리를 굽힐 수 있으세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토하신 거 내가 치웠어. 어떻게 자기는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어머님이 집 살 돈 보태주시지도 않는데. 거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님 그럴 생각 없으시다고 했지? 당신만 괜히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내일 퇴원할 때는 당신이 와. 나 더 이상 못해. 얻는 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간병만 하는 거 너무 억울해. 정 씨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간병 같은 거 애초에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간병인을 쓰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걸 거절한 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얻어볼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놓고 보답을 못 받는다고 사람을 구박하고 뒤에서 헐뜯는 게 기가 찼습니다. 며느리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퇴원해서도 며느리와 얼굴 맞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정 씨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도 한 번도 말을 걸지도 무언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 씨의 속을 열어볼 수 있었다면 놀라서 얼른 닫아버렸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는 어제 들었던 통화 내용처럼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정 씨에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부모 앞에서는 진정한 효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 눈치 많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바쁜 시기인데. 그랬어? 미안하다. 그리고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년에 엄마만 고생해요. 뭐? 아들은 정 씨의 대꾸에 대답하지 않고 먼저 차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정 씨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허탈함밖에 남지 않은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정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역시나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였죠. 그리고 퇴원하고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엄마 살기에 너무 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 좀 보태주세요. 이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라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윳돈이 없다고 했다고 험담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한 거 잊었니? 시골집 판 돈도 필요 없다고 알아서 살으라며. 바로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며느리라고 잊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히는지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는 한 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아우, 엄마. 뭐가 오해가 있나 보죠. 강우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했겠어요? 그리고 시골집은 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거 가지고 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정말 가증스럽다. 네가 병원에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강우 아빠는 아니? 어떻게 대하다니요. 한번 물어봐라. 옆에 환자가 위로해 주더라. 며느리 때문에 맘 상하지 말라고. 뭐? 당신 그랬어?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저랑 강우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대해놓고는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면 내가 내놔야 해?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러자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이 난장판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너는 주부가 아니라 연기자를 해야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정 씨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재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울던지 웃던지 어쨌거나 너희 보태줄 돈은 없다. 그리고 만약 시골집이 팔리더라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2,000이 됐든. 그 돈도 아까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어졌어. 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나쁜 것. 정 씨의 말에 아들은 아이씨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엎어버렸습니다. 팔에 쓸린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몇몇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굳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 됐습니다. 너 상을 엎어.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들이 확실한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정 씨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거친 손길에 의해 밀쳐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큰 충격을 받은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정 씨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정 씨는 전화를 받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번 전화가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하라고 아들의 번호도 남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은 화를 가라앉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요? 2억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요? 정 씨도 정신없는 와중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래 묵혀두니 이런 일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보다도 놀란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팔 거예요. 어머니 계좌번호요? 아, 예. 가계약금이요. 네. 보내드릴게요. 예. 아들은 얼떨떨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목돈이 생긴 것에 아직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2억이라고? 2억? 하도 버려지는 시골 폐가들이 많아 골칫거리라고 뉴스에 나오니 아들도 그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팔려던 이유도 땅 때문이었습니다. 싸더라도 면적이 있기에 몇 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2억이나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꽤나 받을 거라고 얘기했던 말도 흘려들었죠. 2억이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제1인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정 씨를 보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순식간에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은 엉거주춤 손을 내밀며 정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정 씨는 것에게 뿌리쳤습니다. 2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아들에 대한 분노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밀어놓고는 2억이라는 소리에 다시 손 내미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의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판돈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근한 목소리로 말한들 이 상황이 수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가지고 하는 소리니? 네? 아, 어머님이 그거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참 웃기네. 너희는 시골집 며칠 동안 정리할 때는 휴가 간다고 오지도 않고 파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필요 없다며. 그건 이렇게 비싸게 팔릴 줄 몰랐죠. 어머님, 저희 주시려고 마음 먹었으면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푼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나 쓰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말라는 뜻이었잖아.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싸게 팔릴 것 같을 때는 준다고 그러시고 막상 큰 돈 생기니까 저희 주기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자식에게 내 돈을 줘야 하니? 이런 대화가 이제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폭력이라니요. 그냥 손을 휘둘렀는데 실수로. 어머님, 당장 나가라. 엄마,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나가라고 했어. 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정 씨는 끝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들네를 쫓아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들 정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이 정 씨에게 한 행동이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엎어놓은 식탁을 사진을 찍고 무릎에 멍이 든 것까지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정 씨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대학가 근처라 월세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2억으로는 노후 자금에 보탤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고스란히 아들의 주택 구입 자금에 쓰일 돈이었습니다. 좋네요. 정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시골 땅 매도 계약과 오피스텔 매수 계약 모두 말이죠. 연금의 월세 수입까지 더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한 것만이라도 우선 어떻게 해주세요. 조사나 받고 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끼리 이래요? 가족끼리 폭력을 쓰는 건 말이 되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집도 팔아버리고 갈 거야. 정 씨가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는 그날 가슴 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남들도 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으니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정신적 타격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 씨가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 씨는 심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또 뭔 일 있어? 막 간섭하나? 간섭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 트일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따로 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애도 다 봐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애도 이제 다 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필요한가 싶어. 엄청 고맙긴 했는데 이제는 고마움보다는 불편하고 싫은 게 더 커.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분가하자고. 남편은 입만 산 효자라서 말도 못 꺼내. 그냥 알아서 나가주면 제일 좋겠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박예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로만 어머님 덕분에 편히 산다. 어머님 덕에 일할 수 있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오해한 것은 박 씨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와 합가해서 손주도 키워주고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박 씨는 큰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며느리를 알게 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힌다는데 박 씨가 없어져야 살겠다는데 박 씨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줄까요? 그토록 권하는 것이 박 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들 내외가 만족할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지, 박 씨는 그것만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침 힘들다던 아들 며느리가 박 씨의 아파트로 들어왔죠. 박 씨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5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깊었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진서가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9살 손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씨는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 모두 집에서 일찍 나서야 하니 7시에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전에 일어나 6시 반까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들이든 며느리든 더 일찍 먹어야 하는 때가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우리 진서. 일찍 일어났네. 세수하고 와. 할머니가 밥 더 줄게. 멸치를 우려 맑은 국물을 내고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굽고 맵지 않은 김치도 조금 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수하고 자리에 앉은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빵만 먹으면 안 돼. 친구들은 아침에 빵 먹는데. 빵은 간식이지. 먹기 싫어도 국에 말아서 먹고 가. 그래야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지. 먹기 싫은데. 김 꺼내줄까? 손녀는 투덜거리면서도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막상 먹으니 맛있었는지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온 아들 며느리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보통은 7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회사에 다녔는데 오전 일찍 매일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보다도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나면 손녀의 차례였습니다. 8시에 박 씨가 손녀 손을 잡고 집에서 10분 거리의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출근 시간이 이르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박 씨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집안일의 연속이었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뒷바라지를 박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종일 하면 금세 손녀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하나 다니는데 학원차가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박 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녀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박 씨가 책임을 지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간식은 뭐야? 오늘은 뭐 해줄까? 토스트? 계란물 입혀서? 박 씨의 말에 손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빵을 간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설탕 많이? 버터 많이? 손녀의 요구에 박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집에 돌아오면 4시가 조금 넘는데 배고프다는 손녀를 위해서 늘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떡을 부쳐주거나 떡볶이를 해주기도 했고 과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무척 행복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합가하고 처음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균열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며느리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들려오는 뜬금없는 말에 박 씨는 당황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줄일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며느리가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마음에 박 씨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서 저렇게 말랐는데 살 걱정을 해? 웃으며 하는 박 씨의 말에 며느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여자애라 일찍부터 관리해야 해요. 살 한 번 찌면 빼기 힘드니까. 그러고는 부엌을 나갔는데 더 이상 말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며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기압인 듯 했는데 정말로 평소보다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몸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아이 간식까지 못 먹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또 간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둔 말이 있기에 박 씨는 간식을 조금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죠. 할머니, 배고픈데 간식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진서 배고프지? 점심을 11시 반에 먹는다는데 배고플 만도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했던 얘기가 있으니 전처럼 이것저것 푸짐하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먹어? 차마 손녀에게 살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떡을 하나 더 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박 씨가 검지를 입가에 대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자 손녀가 키득거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일 동안 간식을 안 먹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박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살찐다고. 예전에 공소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년 혹은 2년, 어쨌거나 그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늘 박 씨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애를 봐줘서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서 너무 좋다며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종종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문제였죠. 조금만 먹였어. 며칠 동안은 먹지도 않았고. 살찌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그렇게 무겁게 먹이지 마세요. 진서 오늘 수업 시간에 졸았대요. 아침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침밥 많이 먹고 좀 졸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나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엄마의 교육 방침에 할머니가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아침은 좀 가볍게 해줄게. 네. 그게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먹어요. 일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퀭해 보이는 며느리 얼굴에 박 씨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날카워졌나 보다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쨌거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래. 걱정 말고 회사에만 신경 써. 쉬엄쉬엄 하고. 네, 어머님 덕에 이래요. 감사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잔소리하면 사실 박 씨도 기분이 마냥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땐 같이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일하면서 애도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만약에 박 씨가 없었다면 박 씨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며느리가 감당했을 텐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진서 엄마가 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대요. 며느리와의 대화를 들었는지 아들이 자기 전에 박 씨를 살짝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의 말투는 아들이 듣기에도 조금 짜증스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박 씨는 어쩐지 며느리와 자꾸 삐걱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해야 되는데. 어제 할머니가 숙제하고 자라고 했는데 그냥 잤지? 토요일이니까 놀았지. 아이고, 숙제가 뭔데? 수학. 여기 식탁에 앉아서 해. 할머니가 밥 차리면서 봐줄 테니까. 그러자 손녀가 얼른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그 옆에서 박 씨는 요리를 했죠.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 잠깐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손녀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손에 묻은 물기를 옷에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상을 찡그려 책에 적힌 문제를 읽었죠. 아이고, 할머니 안경 어디 있지? 할머니, 이게 안 보여? 손녀의 말에 박 씨가 인상을 찡그리자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보여. 잠깐만.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였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가르쳐 주겠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알 것 같아.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녀도 바쁜 엄마 아빠 대신 늘 박 씨에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이것도 며느리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진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가르칠게요.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웃으며 하는 말에 박 씨도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잠깐씩 봐주는 건데 뭘. 박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바란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요즘 교육 과정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수학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니 박 씨는 손녀의 공부에 훈수를 두지 말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가 알려줘. 나는 잘 모르니까. 박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아이에게 설명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자. 박 씨의 역할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녀의 공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고 말이죠. 아, 어머님. 저 내일부터 월, 화, 수는 집에서 일해요. 그래? 컴퓨터로 하는 거야? 네. 방에서 일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 종일 안 나간다는 소린데 그러면 점심도 챙겨야 하나 싶었습니다. 점심은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물론 박 씨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말대로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재택 근무할 때 거실에서 TV는 좀 자제해 주세요. 집중해야 하는 일인데 자꾸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요. 아, 그랬어? 거기까지 들릴 줄은 몰랐네. 한바탕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잠깐 쉬면서 드라마를 켜놓았는데 그게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시간, 그 시간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녀가 오면서부터는 그렇게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어폰 쓰세요. 요즘에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던데요. 박 씨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았는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를 박 씨는 어쩐지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박 씨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도 없었고 언제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살기 전과는 무척 다른 삶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좋지만 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고생이 많으시다. 어머니 덕분에 애도 잘 크고 있다 하며 박 씨의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 이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진서 엄마도 다 생각이 있죠. 직장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힘들 거예요. 처음 합가하고 나서는 박 씨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산 지 5년이 되어가니 아들도 지친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뭐든 다 박 씨에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과는 함께 사는 만큼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심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박 씨는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목요일이라 며느리가 출근을 했습니다. 손녀도 학교에 데려다주고 빨래를 개어 각자 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하네. 며느리의 책상이 어수선했습니다. 어제까지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지 커피잔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고 종이들도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빈잔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뒤를 돌려던 찰나에 박 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쳐다봤을 뿐인데 왜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책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며느리의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또 뭔 일 있어? 막 간섭하나? 간섭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숨통 트일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따로 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애도 다 봐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애도 이제 다 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필요한가 싶어. 엄청 고맙긴 했는데 이제는 고마움보다는 불편하고 싫은 게 더 커.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분가하자고. 남편은 입만 산 효자라서 말도 못 꺼내. 그냥 알아서 나가주면 제일 좋겠어. 시어머니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5년간 모시고 살았으면 물려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세 식구가 나가? 아, 몰라. 진서도 자꾸 할머니만 찾아서 애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어머나, 요즘 재택근무해서 거의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아무튼간 시어머니만 없으면 돼. 그래야 내가 살겠다. 어느새 박 씨는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읽지 못하고 박 씨는 며느리의 바에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못 본 드라마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을 반찬도 해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박 씨 때문에 숨통이 막힌다고 했지만 박 씨는 그 대화들이 박 씨의 목줄을 콱 움켜쥐고 있는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지 마세요. 마음 안 좋아요. 저희 사정 때문에 합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후회 많이 했어요. 있을 때 잘할 걸.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박 씨의 심금을 울렸었죠. 효도할 기회를 달라던 아들의 말. 기회는 주었지만 이것이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 과연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일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도 며느리도 박 씨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다면 아마도 박 씨의 짐작이 맞는 것이겠죠. 그때는 박 씨도 아들과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 남은 것이 두려웠고 적막한 집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와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사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서로의 행복이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아들네가 불행하다면 박 씨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내 존재가 싫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면 박 씨는 이번에도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들어올 때도 며느리 마음대로였고 나가는 것도 며느리 마음대로니까 박 씨는 나쁜 시어머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었죠. 박 씨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35평의 아파트.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밑에는 증여를 위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얼마 전에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며느리가 했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녀딸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의 학부모가 박 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닌 박 씨의 이름이 있으니 그 학부모가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말이죠. 그래서 창피해서 혼났다며 하소연했던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안 바쁠 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줘야지.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나. 스스로 설득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꺼낸 가위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증여계약서를 잘라버렸습니다. 서걱서걱 종이 잘리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마음도 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무릎을 탁 치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왜 몰랐나 싶었습니다.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진서한테 과일 주셨어요? 아까 간식으로 수박 조금 줬어. 수박이 얼마나 살찌는데요? 앞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사과 반쪽만 주세요. 과일도 이것저것 먹어야 좋지. 살만 찐다니까요. 수박 맛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살 한 번 찌면 빼는 게 더 괴로워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옛날이야 건강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막 쪘죠. 근데 그건 무식한 부모들이 그러는 거고요. 요즘엔 안 그래요. 뭐? 무식? 아니, 어머님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 딸 안 좋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머니, 애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요즘엔 그런다잖아요. 지나가던 아들이 귓구멍을 후비며 말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냥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불편할 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며느리 말이 다 맞다는 아들. 박 씨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렴 며느리 말이 다 맞지. 그러니까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 하고 말이죠.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파시려고요. 팔아도 되고 전세를 놔도 되고요. 빨리 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아파트예요. 박 씨는 다음 날 곧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빠르죠.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요. 시세대로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갈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서둘러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고향에 있는 단독주택을 알아봤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집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사 날짜는 3주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전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된 날, 박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도 했습니다. 박 씨는 헤어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별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녀를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 씨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로 내놨어. 다음 달 초에 나가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나는 바닷가 쪽으로 집을 알아봤어. 나는 일하니요. 그러면 혼자 가시게요? 그러면 저희는 할머니, 우리 이사가? 진서야. 엄마랑 아빠랑 진서는 다른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할머니랑 같이 말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세입자랑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이제 너희도 새 집 구하면 돼. 무슨 돈으로요? 전세금 저희 주실 거예요? 그 돈은 내 집 구해야지.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좀 어떠니? 네? 뭐가요? 지금 심정이 어떠냔 말이야. 지금 저 놀리세요, 어머님. 당연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이렇게 쫓아내시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이상하네. 숨통이 트이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부터 왜 알 수 없는 말만 하세요? 진서 엄마가 나랑 같이 살면 숨 막힌다고 내가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잖아.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나간다는데. 이제 좀 숨 좀 쉬어줘?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들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색에 대비해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또 며느리 말을 잘 듣는 시엄마라. 우리 며느리 소원 들어주려고 마음먹었어. 지금 장난하세요. 얼른 계약 취소하세요. 그러면 네가 계약금 토해낼래? 돈 있니? 아니, 돈이 없는데 갑자기 집은 어떻게 구하라는 말씀이세요? 5년 동안 흥청망청 잘도 살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면 영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집 구해. 아니, 그러면 진서는 누가 키워주고 저희 맞벌이는 또 어떻게 하라고? 진서도 다 커서 내 도움은 필요 없다던데.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세요? 진서 엄마가 그래요?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진서 엄마가 잘 알 거야. 오해예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에 박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대로 쫓아내는 건 아니죠. 쫓아내다니? 쫓겨나는 건 나야. 박 씨는 며느리의 대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두고두고 구박을 해줄까? 아니면 여태 얹혀 산 비용을 받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나 없이 잘 살아봐라. 그동안 자신들이 누린 게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다 해주면서도 박 씨가 없었다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들과 며느리만 몰랐죠. 아들도 며느리도 이사를 나가는 그 순간까지 박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서를 봐서라도 마음 돌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진서 엄마 단속을 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정신 차리도록 말했으니까 계약 취소해 주세요. 네가 만약 그 대화를 봤는데도 이렇게 나를 말리는 거라면 나는 이 집을 나가서도 네 엄마는 안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했습니다. 박 씨의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짐을 빼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네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월세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박 씨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박 씨도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작은 정원에는 계절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보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다는 사람과 떨어지니 박 씨도 이제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동네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텃밭도 가꾸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녀와는 가끔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손녀를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소식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았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더 이상 바닥을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지만 어쩌면 자신도 이걸 바라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다면 나도 좋다 하고 자기 암시를 했지만 결국 5년간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말이죠. 박 씨도 이제는 숨통을 트고 살고 싶었습니다. 눈칫밥 먹으며 살아보니 외로움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스스로 마음먹는 것에 달려 있었죠. 바닷바람이 박 씨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박 씨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요즘에 선물로 복권 많이 한대요. 재미있죠? 어머니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권?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오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낸 오 씨에게는 아들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사람도 오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니, 소중했었죠. 며느리에게 오 씨는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로 복권 한 장을 줄 정도로 성의 없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상황을 민망해 하면서도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못했죠.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사돈과 차별받는 서러움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인 아들의 잘못이 크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말이죠. 오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소중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떠났던 걸 오 씨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겠죠. 오 씨는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한 짓이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느라 꽤나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서 오 씨는 만족했습니다. 비록 풍족한 삶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아들만은 잘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34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3살 연하의 예쁜 아가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죠. 오 씨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기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새로 하고 평소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말하면 입만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혜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핑크빛 투피스를 입은 며느리는 오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몸짓은 단아했고 웃는 얼굴에는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오 씨는 부지런히 며느리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오 씨의 앞으로 갈비찜을 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참 싹싹하기도 하지. 오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흐뭇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곧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하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빠른 날짜에 예식장이 있다며 그게 아니면 1년 반 뒤에나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했던 며느리의 다른 면모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한 번 봤을 때와 10번 봤을 때 같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어머니, 저희 명절 당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니? 잠깐 처가에 좀 들렸다가 가야 해서요. 사돈네는 왜? 처남이 전날에 오는데 명절 아침에 가면 처남은 또 처남 처가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해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 전날에 와서 하루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남동생을 만나려면 전날에 처가에 가야 한다고 했죠. 그 남동생도 자신의 집에 명절 전날 가는 것일 텐데 오 씨는 아들을 당일에 봐야 하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며느리도 남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테니 오 씨가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가에 먼저 가는 거면 명절 당일에 하룻밤 묵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거기 먼저 갔다가 아침에 와. 자고 갈 거지? 지혜 갈비찜 좋아해요.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오 씨는 안 그래도 갈비찜을 하려고 고기를 사두었기에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너 좋아하는 것도.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빴던 아들은 한 번도 오 씨의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들떴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 씨의 집에서 자는 게 처음이기에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오 씨는 전화를 끊고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이불을 널고 나니 기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이불이라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어 빨았죠. 와,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명절 당일 아침에 집에 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날 사돈네에서 잠을 안 자고 밤에 집에 돌아갔다기에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자. 한상 가득히 차려진 식탁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오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게 없나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배 안 고프니? 아, 그게 숙취 때문인지 속이 안 좋네요. 그건 저도 그래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오 씨는 실망했습니다. 오 씨의 뱃속만 꼬르륵 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지. 아니에요. 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음식이 많으니까 기가 질려서. 아들 며느리가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안 좋다는데 젓가락질이 시원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밥을 먹은 오 씨도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앞에서 오 씨만 이방인처럼 앉아서 눈만 꿈뻑거렸죠. 그래도 아들이 사돈네에서 가족처럼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마음은 놓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느긋하게 물을 홀짝 거렸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치웠지만 아들은 물으면서도 앉아있는 며느리를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같이 얼른 치워버릴까? 그러자 아들이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오 씨는 고무장갑을 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꼼짝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둘이 빈 그릇들만 좀 옮겨줘. 아, 내 정신 좀 봐. 알겠어요. 오 씨의 말에 며느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옮겼어?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거실에서 좀 쉬어. 설거지를 며느리 시킬 생각은 없었기에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에 있는 물기를 탈탈 털어 널은 후에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나 시집에서 일하는 거 보면 통곡하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줄 알고 자기랑 결혼시킨 건데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야 고부 갈등이 없는 거야. 알지? 알지? 잠시 놀란 오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모르는 척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 새로 빨아놨어. 거기서 자면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처가에 가기로 했는데. 뭐? 어제 다녀왔잖아. 어제는 처남 보러 잠깐 간 거고요. 그래서 오 씨는 당연히 순서를 바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도 정식으로 가는 건 오늘인데. 그러자 꼭 자신이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주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내 친정에 있었으면 적어도 오늘은 오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양쪽으로 자꾸만 눈치를 보기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고 갈게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내달라는 뜻이었죠. 오 씨는 내심 무척 섭섭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명절부터 어디에 오래 있네 만회하며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아 놓는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더 심해졌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친정에만 가 있고 시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도 문제였겠죠. 모든 며느리에게만 맞추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별아는 언제 보여줄 거야? 아이를 낳고도 하도 찾아오지 않기에 오 씨가 물었습니다. 오 씨가 찾아가는 것도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 그럴 거면 아들 며느리가 좀 와줬으면 했죠.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또 명절이나 돌아와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이번 주 언제? 토요일 오후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니 생신이잖아요. 미리 갈게요. 그러면 정말? 그래, 알았어. 생일에 아들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늘 일 때문에 바쁘고 육아 때문에 바빠서 굳이 부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오 씨는 토요일 오전 일찍 오 씨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네 밥 해줄 식재료를 사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도 하나 샀습니다. 좀처럼 옷을 사는 경우는 없었는데 15,000원의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일인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옷까지 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네까지 오는 날이니까 종일 들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와서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넣고 블라우스를 비닐에서 꺼내어 대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여기 케이크예요.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렇게 말하는 오 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별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를 안고 우르르 까꿍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사셨어요? 아들이 오 씨의 블라우스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장모님 선물 드린 거랑 엄청 비슷하네. 비싸던데. 말끝을 흐리다가 아차 싶었는지 얼른 입을 다무는 아들.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백화점 다녀오셨어요? 저번에 저희 엄마 생신에 진석 씨랑 같이 고른 건데. 40 얼마 했지? 근데 아들은 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 씨가 백화점에 가서 40만 원이 넘는 블라우스를 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고 비싼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디자인이 엄청 비슷해요. 어머니는 뭐 가성비 있게 사신 거죠, 그럼. 예쁘긴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직접 산 시장표 블라우스, 안 사도는 아들네가 선물로 준 백화점 블라우스.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은 같아도 그 값어치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자신이 시장통 블라우스 정도의 존재인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라우스를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차인하게 사준 것도 아니고 옷이 손으로 직접 산 건데 질투하는 것이 참 치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별아 돌잔치에 입히라고 옷 보내주셨잖아요. 손녀의 돌잔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 씨가 아이가 입을 하얀 원피스를 사서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직접 전해줄 걸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벼라 한복을 맞춰놔서요. 아무래도 그걸 입혀야 할 것 같아요. 아, 한복? 오 씨도 생각을 안 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가게에 가서 15만 9천 원을 주고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맞춰서 원피스는 못 입히겠다고 하는 며느리. 원피스 입히겠다고 해서 원피스로 사준 건데. 그랬는데.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한복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사준 것은 오 씨가 먼저인데 안사돈의 선물에 밀려난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괜찮다고 웃었지만 속은 어쩐지 쓰렸습니다. 오 씨는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생일상이라고 잡채도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들이 사온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며느리의 축하에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손녀까지 곁에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의 보상을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발랄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봉투를 오 씨가 건네받았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오 씨는 그 안에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가볍기는 했지만 봉투에 넣어줄 것이 그것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신의 생일 선물로 건네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 씨도 아들내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많이 베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여는 순간 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돌잔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잔치 비용을 조금 보태줬으면 한다는 전화를 말이죠. 오 씨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며느리의 부탁이 갑작스러웠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100만 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해준 것이 많이 없기에 늘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첫손녀의 돌잔치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오 씨가 한 달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은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복권이었죠. 봉투를 뒤집어 보자 그제서야 무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행운 가득하세요. 봉투에서 복권을 꺼내들며 잠시 말이 없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선물로 복권도 많이 해요. 재미있죠? 5천 원짜리 복권 한 장을 선물이라고 내미는 며느리. 그냥 보통 때 만나서 건네는 것이었다면 오 씨도 재밌다고 맞장구 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건 오 씨의 생일 때문이었고 이건 오 씨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 씨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겼건 간에 며느리에게 5천 원짜리 생일 선물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오 씨이지만 이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돈 생일 선물로 4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사줬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걸 받으니 기분은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오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오 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 씨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 씨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식에게 당하는 일이라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복권 당첨 발표를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설레는 기분을 자신이 선물 준 것이라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뜻으로 준 것 같은데 글쎄. 오 씨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 생일 선물에도 복권 한 장으로 끝내는지 말이죠. 그리고 오 씨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혜도 어머니를 가깝게 생각하니까 거창한 선물 대신에 의미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몸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 씨를 위로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며느리를 감싸는 것이 불과했습니다. 명절에 처가만 챙기는 것도 오 씨를 뒷전으로 두는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인 며느리를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에게 며느리는 좋은 딸일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아들 내외가 돌아가기 전에 설거지를 하며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실망하신 것 같던데. 왜? 생신 선물 때문에? 선물이 뭐 가격이 중요한가? 정성이 중요하지. 그래도 장모님 이번 환갑에 순금 팔찌 사드린다고 했잖아. 그거 보시면 더 서운하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환갑이고 어머님은 환갑 아니잖아. 어머니 환갑 때도 그렇게 선물 못 드렸어. 그리고 너무 비싼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까워? 당연히 아니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녀의 돌 며칠 뒤가 안사돈의 생일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환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안사돈 선물로 순금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남의 환갑 선물이 무엇인지는 신경 쓸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선물로 복권 한 장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비싸다고는 했지만 결국엔 수긍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깝지만 장모에겐 아깝지 않은 모양이었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며느리가 더 오 씨를 시모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며느리도 결코 이런 식으로 시모를 홀대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동안 아무리 서운하고 서러워도 아들 며느리 둘이 잘 살면 됐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는 자기 입속만 차리고 부모 대접도 제대로 안 하는 아들 며느리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성해야 했습니다. 오 씨의 비참한 기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 씨는 복권을 아들을 향해 냅다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며칠 뒤 아들이 전화에 넌지시 말했습니다. 별아 돌잔치하고 4일 뒤가 장모님 환갑이세요. 그래서 모인 김에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빈손으로 오면 좀 그러실까 봐. 그러니까 자기 장모의 선물을 챙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속내를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얼마 뒤 오 씨는 안사돈을 줄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드디어 손녀의 돌잔치가 있는 날, 가까운 가족만 모여 작게 잔치를 했습니다.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인 듯 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오 씨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별아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모님, 별아 예쁜 옷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사돈을 향해 말하는 아들, 그리고 뿌듯하게 웃고 있는 사돈네 식구들. 오 씨는 돌잔치 비용을 보태주었지만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 씨 쪽 가족도 몇 있었지만 다 해도 열이 안 됐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인사를 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안사돈에게 선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말한 순금 팔찌인지 목걸이인지인 듯 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이런 선물을. 둥그런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사돈이 한껏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돈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제 선물이에요. 환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머나, 이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별아 돌잔치인데 제가 호강하네요. 사양하듯이 말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뭐지?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의 안사돈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상자가 보였죠. 대단한 걸 준비하신 모양인데요? 며느리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바람잡이처럼 사돈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서 웃던 안사돈이 상자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색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오신의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몰랐지만 오 씨의 테이블만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이건 제 생일날 며느리가 저한테 준 귀한 선물이에요. 네? 행운이 가득하라고 대박 나라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 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지. 마지막엔 오 씨가 며느리를 돌아보며 묻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많이 고심해서 준비한 거라고 하던데 그걸 홀랑 확인해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려 깊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사돈, 생신 선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니까 우리 지혜가 드린 선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돈 드리려고 맞춰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환갑의 선물로 복권 한 장이요. 5,000원짜리요? 5줄의 번호가 적혀 있는 얇은 복권. 그래 보여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네요. 물론 저희 며느리가요. 웃는 낯에 차마 침을 뱉을 순 없었는지 사돈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결국 오 씨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자꾸만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표정을 굳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분명히 뜻깊은 것이겠죠? 사돈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 씨의 질문에 안사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은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는 내내 얼음장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가는 분위기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돈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곳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오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뭐가?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지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그냥이 뭐야? 그냥 장난스럽게 드린 거잖아요. 장난? 내 생일은 장난이야? 안사돈 생일은 심각한 거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들고 오세요? 왜 장모님한테 드리냐고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저희 입장만 곤란해지게. 어머님 너무하세요. 왜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망신 주려고 그러세요? 망신? 복권이 왜 망신이냐? 너희는 그럼 나한테 망신스러운 선물을 줬다는 거야? 잠시 말을 잃은 며느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울먹거렸습니다. 하도 좋은 선물이라길래 안사돈 환갑에 딱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서운하면 말로 하셔야지.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유치하게 이러셔야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희는 나한테 이런 선물 줘도 되고 사돈한테 나는 이런 선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비꼬기만 하고 본질을 흐리세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몰랐습니다. 본질? 본질이 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 어머니, 만약 오늘 내 선물이 창피했다면 너희는 창피해야 하고, 내 선물이 자랑스러웠다면 너희도 자랑스러워 하는 게 맞겠지. 아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창피한 것 같은데, 나도 나한테 창피한 선물 준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이다. 오 씨는 아들 내외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은 어느 정도 후련했지만 그렇다고 상실감마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오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놓았습니다. 오 씨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오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 씨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기. 그것이 설령 친아들이어도 말이죠. 오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오히려 안달을 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저한테 남은 가족이 어머니뿐인데 이렇게 연을 끊으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전화통화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가족은 내가 아니라 별아랑 별아 엄마 그리고 처가 식구들 뿐이었잖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넌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 나도 내가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어머니, 그러고 나서 반년간은 아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장담했던 대로 오 씨는 오 씨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나 며느리는 늘 바빠서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였으니 오 씨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조금 쓸쓸했지만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늘 마이너스보다 제로가 나았죠. 그런데 아들네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7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당시엔 오 씨의 잘못이라며 울던 며느리가 뜬금없이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던 오 씨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돈에게도 선물은 복권으로만 드리자고 했다는 말을 꺼냈다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오 씨도 내심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복권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을 안 했어요. 최근에는 꽤나 둘 사이가 삐걱거렸고 며느리는 오 씨와 화해해서 아들과의 사이를 돌려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권만이 오 씨가 연을 끄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의 마음에 문을 닫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은 아직 열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복권을 봐도 그날 일이 안 떠오르면 그때 생각해보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 씨는 아들네가 안 와도 손녀를 못 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게 이제는 더 중요했습니다. 오 씨는 이제 진짜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